자, 이제 B파트 할게요. 근데 B파트는 고민이 많았어. 어떤 고민이 많았냐면은, 사실 우리가 국내 독립운동을, 1910년대 국외 독립운동을 너무 많이 다룬 거야. 그래서 이거를 찍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찍기로 결심을 했어. 원래 같았으면은, 그냥 우리가 하도 많이 나가고, 봉오동 정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냥 광주 학생운동까지 하는 게 내 입장에서 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친절한 사람이니까는 그냥 1910년대 B파트 이제 받았던데 라고 할 거야. 물론 B파트 시작이 1910년대 무단통치,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이제 뭐 교과서 그 이전에 있었던 제1차 세계대전 전개인 건 아는데, 그래도 이번 기말고사 세부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1910년대 국외 독립운동, 국내 독립운동 먼저 들어가게 되면은, 근데 이거는 정말 많이 했어. 자,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에서는 두 가지의 사상이 주요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 그 중에서 첫 번째 사상이 뭐였냐면은, 자, 우리가 해방하고 나서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으로 돌아가자라는 복벽주의라는 거였었어. 그리고 두 번째가 국민이 주체가 돼서 나라 정치를 이끄는 것을 공화주의였었지. 그래서 이 두 개가 주요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래서 이 복벽주의랑 공화주의를 표방했었던 단체들이 국내에서 나타나게 됐었는데, 첫 번째로 1912년도에 복벽주의를 표방했었던 독립의금부가 나타나게 됐었지. 그래서 이 독립의금부는 당시에 황제였었던 고종의 명령을 받고 유생이었었던 임병찬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었던 게 독립의금부였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임병찬이 뭘 중심으로 만들었다? 복벽주의를 바탕으로 만들었다라는 게 특징이었었지. 그랬는데 이들은 이제 일제 국권반환 요구서를 작성을 하다가 발각이 돼서 해체가 되었었다라는 게 독립의금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나서 15년도에는 이제 공화주의를 표방했었던 대한광복회가 만들어지게 됐었지. 그래서 이 대한광복회는 어디서 만들어졌냐라고 하면은 대구 지역에서 만들어지게 됐었고, 이 대구 지역에서 당시에 박상진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됐었다라는 게 특징이었지. 그래서 박상진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무슨 주의를 표방했었다? 공화주의를 표방했었다라는 게 요 대한광복회의 특징 중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야. 그러면은 이러한 대한광복회는 어떻게 활동을 했냐라고 하면은, 당시에 친일 세력이 있었잖아. 친일 세력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친일 세력 제거와 함께 만주에 뭘 한다? 군관 학교를 설립해야 되니 우리가 군 자금을 모아야 되는데, 그 군 자금을 어디서 모을 것이냐? 부호라든가 부호의 의연금이라든가 아니면 친일파 애들 재산을 빼앗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야. 그랬다가 이 대한광복회가 이렇게 군 자금을 모으는 과정 속에서 발각이 되게 되니, 일부 간부진들은 발각이 되고 나서 어디를 이주했냐면 만주라든가 아니면 연해주로 이주를 하게 됐었는데, 이 간부진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 김좌신이었었고, 이 김좌신이 발각이 되고 나서 북한도로 이주를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야. 됐지? 그 외에도 이제 뭐 기성회라든가, 뭐 우리는 기성불단이라고 나오는데, 아니면 송죽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국내에서 활동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제 국외로 들어갈 거야. 사실 이 국외 같은 경우는 나랑 너무 많이 했어. 너무 많이 했고, 그리고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되는 파트가 요 국외 파트인데, 자, 이제 A, B, C, D도 외웠겠지? 자, 서간도 지역을 A라고 두고, 북간도 지역 두 곳을 B라고 두고, 연해도 지역을 C라고 둔 다음에, 그 다음에 미주 지역을 D라고 두고, 상하이 지역을 E라고 둘게. 그랬을 때 먼저 A 지역은 서간도였었어. 당시에 서간도 삼원보 지역에 국외에서 독립운동 단체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서간도 삼원보의 특징 중 하나는 어느 단체 인사들이 많이 모였었던 거야. 시민의 인사들이 남한 대토벌 작전과 배구인 사건을 도저히 국내에서 활동이 힘들어지게 되니 서간도 삼원보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됐었지. 그래서 이들은 11년도에 정착을 하고 나서 자치단체 하나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경학사라는 자치단체였었어. 그래서 이 경학사 자체는 병농일치 체제였었고, 그리고 여기서 독립군을 양성하겠다 해서 만든 게 무슨 강습소였었던 거야? 신흥 강습소였었지.
그럼 이거를 이렇게 만드신 분들이 누구냐면은 서간도 산문부 지역에 왔었던 신민의 인사들 중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했었던 이회영 선생이라든가 이상용 선생이 여기 왔지. 그랬는데 요 신은 강습수가 병농일치 체제에서 농사적으로 억가를 당하게 됐고, 그러면서 더 이상 운영할 자금이 없다 보니까 이혜영 선생이 경학사를 해체하기도 하고 군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국내를 다시 돌아가시게 돼. 근데 이러한 경학사가 사라지는 걸 안타까움을 여겼었던 이상용 선생이 다시 12년도에 부민단의 이름으로 부활을 시켰고, 이 신흥 강습소가 부민단의 이름 아래에서 신흥 중학교로 바꿔졌었지. 됐지. 그리고 나서 이제 19년도에 부민단이 이름을 한족회로 바꾸게 돼요. 한족회로 바꾸게 됐었고, 이 한족회도 신흥 중학교를 뭘로 바뀌었었냐면 신흥 무관학교로 바꾸게 됐었는데, 후에 1919년 9월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되니까 신흥 무관학교가 무슨 이름으로 바꾸게 됐었던 거야? 서로 군정서로 바뀌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됐지? 잠깐, 나 촬영 잘 되고 있나 한번 볼게. 잘 되고 있네. 잠깐만, 이러면 안 보여. 슉.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됐고, 다음에 이 서류군정서가 만들어지게 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거 좀 더 늘릴까? 이게 볼 때마다, 아니다, 이거 수정 나중에 했다. 그래서 서류군정서가 만들어지게 됐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B는 두 곳이 있어. 일단 B1으로 할게. B1에 용정촌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용정촌에서는 일단 1906년도에 을사늑약 이후에 이상설 선생이 여기서 신교육을 했었던 서전 서숙을 만들게 됐었지. 그런데 이제 이상설 선생이 고종의 명을 받고 헤이그 특사를 가게 되니까 서전 서숙이 없어지게 됐고, 그러면서 1908년도에 명동학교라고 해서 김야경 선생이 이거를 이어받아서 했었지. 그리고 13년도에 이제 중국 신내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간민자치협의회에서 간민회로 만들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명동학교랑 명동학교랑 간민회를 주도했던 사람이 김야견이었었고, 그리고 서전서숙을 만든 사람이 이상설 선생이었는데, 이 이상설 선생이 서전서숙에서 무슨 교육을 실시했냐면 신교육을 실시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신교육이란 역사, 수학, 지리 이런 것들을 의미했었던 게 신교육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B2로 넘어가서 이거 외에도 여기 왕칭이라는 곳이 있어. 왕칭이라는 곳에서 당시에 나철이 대종교를 만들었는데, 이 나철이 만든 대종교가 여기 북간도 지역으로 오게 된 거야. 그래서 중광단이라는 거를 대종교에서 만들었지. 그리고 나서 김좌진이 이때 대한광복회가 해체되고 나서 중광단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 이때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청으로 중광단이 북로군정서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됐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C야. 너희 시험 범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요게 C인데, 일단 C는 여기서 이상설 선생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거야. 누구 주도하라고? 이상설 선생의 주도하에 13도 의군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13도 의군이 제대로 안 되게 되니까 13도 의군처럼 우리도 이제 이름을 밝히자 해서 성명회를 만들어서 무장 독립하자 했는데 이것도 실패를 하게 되네. 그래서 결국에 13도 의군 성명회를 만들었었던 이상설 선생이 1911년에 이제 권업회라는 실업단체를 만들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이 권업회에서 실업단체였었고, 이제 지금의 알바몬의 형태였었던 권업신문이 요때 나오게 됐었던 거지. 그러다가 이제 여기도 느낀 거야. 우리도 우리만의 군대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이거 그 위원회 성격으로 만드는 건 좀 아쉽다 요거지. 그래서 이때 연해주 지역에 있었던 대표적인 분들이 세 분이 있어. 이상설 선생이랑 이동희 선생이랑 그리고 최재영 선생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 경학사 같은 경우는 신한민촌이라는 곳에서 신한민촌이 만들어져. 신한민촌이 있는데, 이걸로 적어야겠다. 신한민촌이야. 연해주 지역의 신한촌인데, 이 신한촌이 만들어진 지
50년이 딱 됐어. 50년이 됐고, 그리고 러시아가 일본에 두들겨 맞은 지도 10년째네. 와, 그럼 제2차 러일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가 러시아를 돕고, 그걸 통해서 일본의 패망을 기다려야겠다라고 해서 이 건어패에서 14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임시정부 성격의 대한광복군 정부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대한광복군 정부에서는 당시에 정통령으로는 이상서 선생이 오게 됐고, 부통령으로는 이동희 선생이 오게 됐는데, 여기서 억가가 하나 터졌지. 1914년도에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됐고, 그러면서 왼수지간이었었던 러시아랑 일본이 갑자기 동맹국이 된 거야. 그래서 러시아가 이 대한광복군을 무장적으로 탄압을 하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이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었는데, 이제 러시아 지역에서 17년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게 되네. 그래서 이 러시아 혁명으로 이거에서도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그래서 이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두 가지의 단체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17년도에 그대로 전로한족 중앙총회라는 게 나와. 전로한족 중앙총회. 이거 교과서마다 이름 달라. 그래서 전로한족 중앙총회가 나오게 됐었고, 그래서 이 전로한족 중앙총회 같은 경우는 공화주의 성격을 좀 표방을 했었어. 그리고 18년도에 이제 러시아 혁명에 영향을 받아서 이동희 선생이 만들었었던 게 사회주의 정당이었었던 한인 사회당이었었던 거야. 그래서 이걸 주도한 사람이 이동희 선생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이 요 한인 사회당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이 러시아 혁명 이후에 여기 두 개의 단체가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3.1운동이 퍼지게 된 거야. 그래서 3.1운동이 터지게 되면서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수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나서 이 연해 지역에서 여기 한인사회당 전로한족 중앙총회가 연합해서 만든 임시정부가 19년도에 대한국민의회였었던 거야. 그래서 이 대한국민의회가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때 당시 정통령은 이제 요거까지는 안 나오긴 하지만 손병희 선생이고, 그리고 부통령으로는 박영우가 있었어. 그래서 손병희 선생과 박영우가 여기서 대한국민의회라는 임시정부를 만들었었다라는 게 특징이야. 됐지? 그 다음에 미산에서도 한흥동이라는, 이제 미산에서도 한흥동이라는 것도 이제 결성이 되었었다라는 게 교과서에 나와. 자,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제 D는 여기 그대로 써야겠다. D는 미주 지역이겠지. 당시에 장인왕과 전명훈이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암살을 했지. 누구를? 스티븐슨을 암살을 하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암살을 하고 나서 이들이 우리 뜻이 맞는 동지들끼리 여기서 임시정부 성격의 단체 하나를 만듭시다 라고 한 거야.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대한국민회에 맞고 대한인국민회를 만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안창호와 이승훈과 정인환, 전명훈이 주도를 해서 만들었었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내가 순간적으로 지웠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기 대한국민회가 만들어지게 됐었다. 확실히 이게 영상 촬영을 이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 애들을 보고 해야 되는데 계속 여기만 보고 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그냥 이거 보자. 미안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무튼 대한인국민회가 있어. 그래서 대한인국민회가 만들어지게 됐고, 이 대한인국민회에서는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독립자금 보내주고 그랬었다라는 게 특징이야. 만주나 연해 지역에 있었던 이제 사관학교에 독립자금을 보내줬었다라는 게 특징 중 하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말고 하와이 지역에 당시에 박용만이 있어. 박용만이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대조선 국민군단이라는 걸 만들게 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양성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멕시코에서는 승무학교가 만들어지긴 했었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이 파트를 넘어가서, 자, 이는 당시 이제 상하이 지역이다라고 했었어. 그래서 이 상하이 지역의 특징 중 하나는 여기는 조개지의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게 특징이야. 조개지를 띠고 있었던 게 특징이다라고 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조개지고,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걸 바탕으로 중국을 야금야금 삼키려고 하고 있었어. 그
그러다 나중에 이제 중국의 신해혁명의 영향을 받고 나서 12년도에 동제사라는 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동제사를 만드신 분이 신규식 선생인데 이거 바탕으로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17년도에 상하이 지역에서 대동단결 선언을 발표를 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상하이 지역에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로 합시자라는 취지에서 만든 게 대동단결 선언이고, 이 대동단결 선언의 시작은 융해왕제가 삼보를 포기한 날이라고 있어.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경술국치를 당한 날이야. 그래서 융해왕제가 삼보를 포기한 날 우리는 삼보를 계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하나로 모아져서 독립운동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얘기했었던 거야. 여기 17년이 아니라 18년도에 요 대동단결 선언을 발표하게 됐었고, 이 대동단결 선언에서도 민주정권을 세우재. 그래서 공화주의를 표방했었던 게 대동단결 선언이었었던 거야. 됐지? 그래서 요 대동단결 선언에 공화주의를 표방했었고, 이거 바탕으로 만들어졌었던 게 19년도에 이제 미쳤나봐. 잠깐만. 17년도에 대동단결 선언 발표되고, 이거 바탕으로 18년도에 만들어졌었던 게 신한청년당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었던 신한청년당에서는 당시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려, 파리 강화회의가 19년도에 열리게 됐었는데, 이 파리 강화회의에 프랑스에 유학을 갔다 왔었던 김규식을 파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김규식을 파견하게 됐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상하이 지역의 내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많이 봤는데, 그래서 국내에서는 복벽주의랑 공화주의가 표방됐었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근데 3.1운동 이후에는 공화주의가 이제 대세 주류가 되게 됐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3.1운동으로 넘어가서, 이 3.1운동 이전에 많은 선언들이 나오게 됐었어. 대표적으로 28 독립선언이 나오게 됐는데, 이 28 독립선언을 얘기하게 된 배경이 있어. 파리 강화 회의에서 당시에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걸 외치게 돼요. 그래서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외치게 되니까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28 독립선언이 나왔는데, 이 28 독립선언 같은 경우는 도쿄에서 나오게 됐었어. 도쿄에서 YMCA 강당에서 다시 조선청년 독립단이라는 게 있었어. 이 조선청년 독립단을 필두로 해서 민족 자결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독립시켜주세요 라고 얘기했었던 게 28 독립선언이고, 이 28 독립선언에 영향을 받아서 나왔던 것 중 하나가 이제 3.1운동인데, 그럼 3.1운동은 어떻게 해서 본격적으로 계획이 잡혔냐라고 하면은, 당시에 1919년 1월 달에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 황제 중 한 명이었었던 고종이 죽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이 고종의 장례식이 한 2달 정도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고종의 장례식 최종일을 인산일이라 불러. 인산일 때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게 바로 민족대표 33인이었었어. 그래서 종교계 인사들로 대표가 되어 있었던 민족대표 33인인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람이 이승훈이라든가 아니면은 분필이 들어가서 기독교의 이승훈, 천도교의 손병희, 불교의 한용운 선생님 막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민족대표 33인이 딱 생각을 해보니까 3월 3일날 고종의 최종 인산일인데, 이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테니 차라리 3월 1일날 우리가 외치자라고 한 거야. 그래서 3월 1일날 이 운동이 벌어지게 됐었던 거지. 그래서 이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막 적었어. 그래서 이들이 썼었던 독립선언서를 기미독립선언서라고 불러요. 이들이 기미독립선언서를 썼는데, 이 기미독립선언서를 원래는 탑골공원에서 낭독을 하려고 했어. 근데 여기서 낭독을 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요 민족대표 33인은 당시에 종로 태화관이라는 기생집에서 요거를 얘기를 하게 됐었던 거야. 그랬는데 원래 이 기미독립선언서를 탑골공원에 낭독하기로 했었잖아. 이거를 학생들이 약속을 했었어. 근데 학생들이 지금 얘기해도 안 오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대로 기다릴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들이 기미독립선언서를 탑골공원에서 낭독하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됐었던 거야. 됐지. 그래가지고 이게 막 전국적으로 확 하고 확산이 되게 돼. 그래서 노동자라든가 아니면 농민들을 바탕으로
퍼지게 됐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쭉 하고 내려가게 되면서 쭉쭉쭉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었고, 운동이 확산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 일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진압을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안 되겠지. 그러니 소방관이라든가 경찰관이라든가 아니면 군인들을 동원해서 막 하려고 그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아씨 미치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학살도 자행을 하게 돼. 이 미친 것들이. 그래서 화성에 있었던, 지금 경기도 화성에 있었던 제암리라는 곳에서 학살도 하고 그랬었단 말이야. 이게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인데 이거를 이야기해 줬었던 고마운 미국인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스콜필드라는 사람이야. 이랬었던 거지.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얘네가 어찌어찌 뚜빠뚜빠 진압을 하게 됐었던 거야. 진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3.1운동의 결과에 따르면은 일단 우리나라 독립투쟁의 방식이 무장독립투쟁, 외교독립투쟁, 실력 양성투쟁 이렇게 이제 또 많아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민중들한테도 우리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했었고, 일제 통치 방식이 무단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됐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들이 국외 지역에 중국의 오사운동이 있어. 중국 오사운동에도 영향을 줬고 인도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주게 돼. 그래요. 마지막으로 국외 지역에서도 이걸 3.1운동의 영향으로 독립만세운동이 펼쳐지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만주 연해주 지역, 그리고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시가 행진까지도 이루어지게 됐었던 거 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3.1운동이 벌어지게 되니까 우리도 우리만의 임시정부가 만들어질 필요성을 이제 느끼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나왔었던 게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고, 이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세 개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세 개 지역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돼. 일단 첫 번째로 연해주 지역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방금 배웠었던 대한국민의회였었던 거야. 그래서 연해주 지역에서는 대한국민의회가 만들어지게 됐고, 그리고 이제 한성지방, 상하이 지역에서는, 상하이가 4월 달에 상하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돼. 신한청년당을 중심으로 해서 상하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됐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당시에 종교계 인사들이랑 그리고 13도 대표들이 모여서 만든 정부가 바로 한성정부였었던 거야. 그리고 나서 임시정부의 통합을 어디로 할 것인가 이야기가 딱 오고 와던 와중에 결론 최종적으로 1919년 9월 달에 상하이 지역에서 우리가 하나로 합치시다 라고 이야기해서 1919년 9월 달에 이제 최초의 공화주의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오게 됐었던 거야. 최초랑 빼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공화주의 형태로 나오게 됐었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설립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의정원에서 1919년 9월 달에 만들어지고 나서 임시의정원에서 뭐 할까? 헌법을 공포하겠지? 그래서 임시의정원에서 바탕으로 해서 헌법을 공포하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게 됐어.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뽑게 되는데, 초대 대통령으로는 이승만이 오게 되고, 그리고 초대 부통령으로는 이동희 선생이 오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당선되었었던 이승만은 외교 독립론에 표방을 했었어. 그래서 외교적으로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지. 그래서 외교 독립론을 이야기를 했었다 라는 거. 자,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들은 국내외에 있었던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돈을 벌어야 됐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들은 연통제랑 교통국이라는 거를 설립하게 돼. 그래서 연통제랑 그리고 교통국을 설립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교통국은 조지 루이 슈가 만들었었던, 중국 단동에 만들어졌었던 이륙양해링이라는 게 있고, 부산 지역에서도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얘는 중국 단동에서 만들어졌었다 라는 거. 그리고 플러스적으로 이들은 독립공채라든가 아니면 의연금을 통해서 독립자금을 이제 충당할 계획을 보였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들 같은 경우는 일단 군사체제에서는 군무부를 설립을 하고, 이 군무부를 바탕으로 광복궁 총영을, 남만주 지역에 있었던 걸 바탕으로 광복궁 총영을 운영을 했었어. 광복궁 총영을 운영하게 됐고, 그리고 1923년도에는 이제 만주 지역에다 참의부라는 걸 설치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군사시설을 운영을 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승만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었던 게 외교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외교적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구미위원부라는 걸 설립을 하게 되고, 이 구미위원부의 위원장을 이승만이 맡게 돼요. 이승만이 관리를 하게 됐었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내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프랑스 파리와 관련되면은 다 누가 나온다? 그렇지. 파리 위원부가 만들어지게 됐고, 이 파리 위원부에서는 김규식이 파견이 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 외에도 1922년에 극동인민대표회의에도 나섰던 게 이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교 독립론이 제대로 안 되게 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거 꼭 외교 독립론, 이거 외교 구조를 꼭 해야 돼 라고 했었고, 설상가상으로 이승만이 미국의 윌슨 대통령한테 위임 통치 청원서를 보냈었던 게 발견이 됐었던 거야. 그러니 임시정부의 방향성을 두고 우리 다시 한번 의논해 봅시다 해서 23년도에 이제 국민대표회의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국민대표회의는 이제 창조파랑 개조파로 나눠지게 돼. 자, 임시정부 도저히 답 없으니까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창조파의 대표적인 인사는 신채호 선생과 박용만이었었어. 자, 그리고 개조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안창호 선생이었었던 거야. 이분은 빨간색으로. 안창호 선생은 이제 독립운동을 하시는 내내 실력 양성론을 주장하셨던 분이 안창호 선생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창조파와 개조파와 이들의 뜻이 안 맞게 됐고, 그러면서 결렬이 나버려. 결렬이 나버리는 형국까지 오게 됐었던 거야. 그러니 이들이 결렬이 나버리게 되니까 이제 기존의 임시정부 체제는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25년도에는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25년도에선 임시의정원이 이승만을 탄핵을 하게 됐었던 거야. 이승만을 탄핵을 하게 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새롭게 대통령 뽑아야겠지. 그래서 당시 이제 2대 대통령으로 박은희 선생이 오게 됐었는데, 박은희 선생이 이제 편찮으셔서 물러나게 돼. 그러면 이러면 안 되겠다. 차라리 헌법을 개정해야겠다 해서 헌법을 개정해서 이제 내각 책임제 형태인 국무령 중심의, 김구를 중심으로 해서 국무령 중심의 집단 지도 내각 체제로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임시정부는 침체기를 겪게 됐었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920년대로 넘어가서 1920년대에 있었던 국외 독립 운동을 넘어갈 거야. 힘들어. 자, 1920년대 국외 독립 운동인데, 근데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다. 내가 자꾸 이제 짧게 써가지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쓸게요. 자, 국외 독립 운동인데, 일단 첫 번째 20년도에 봉오동 전투가 나오게 돼요. 봉오동 전투가 나오게 됐고, 이 봉오동 전투에서는 대표적인 게 이제 홍범도 장군, 그리고 최진동 장군, 그리고 안무 장군이 있어. 그러니까 이들이 이끌고 있었던, 이제 군도 써줘야 되는데, 홍범도 장군이 이끌고 있었던 게 대한독립군이야. 그리고 최진동 장군이 이끌고 있었던 게 국무도독부고, 안무 장군이 이끌고 있었던 게 국민회군이었었던 거야. 그래서 이들이 봉오동 전투에 승리를 거뒀는데, 이 봉오동 전투에서 패배를 했었던 일본 애들은 화가 나서 훈춘 사건을 조작을 하게 됐지. 그래서 이 훈춘 사건을 조작해서 일본 군대가 만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니까 이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었던 독립군들은 청산리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돼.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이제 봉오동 군대들이 청산리를 이동을 하게 됐었던 거야. 그러고 나서 이 청산리에선 누가 있었냐면은 김좌진 장군이 이끌고 있었던 북로군정서군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 청산리에서는 김좌진 장군이 이끌고 있었던 북로군정서군과 그리고 봉오동에서 활약을 거뒀었던 요 독립군인들이 합류를 해서 일본군이랑 싸우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전투가 백운평이라든가 아니면 어랑촌에서 전투를 하게 됐고, 요 전투에서 이제 독립군이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됐었던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군들이 크게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이때 독립군들한테 보복을 하려고 감도 참변을 일으켰었던 거지. 그러니 우리 이러지 말고 여기서 대피해야겠다 하면서 이때 서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독립군 하나가 더 만들어지게 되는데, 요때 합쳐지게 되는
서해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 독립군단이 만들어지게 됐었던 거야. 근데 이 대한 독립군단이 결국에는 여기서 분열이 나가게 됐었고, 그리고 적군, 러시아 적군들이 도움을 요청하게 되니까 이 대한 독립군단의 일부는 러시아 자유시로 가게 됐었지. 근데 이렇게 자유시로 향했었던 이들이 러시아 적군들의 무장 해체를 요구해 거부를 하게 됐었고, 여기서도 독립군 대장들이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서 자유시에서 참변을 겪게 됐었던 거야. 이후에 이 자유시 참변 이후에 이들이 이제 만주로 일부는 돌아와서 삼부라는 걸 설립을 하게 됐었지. 그래서 이게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로 해서 참정신을 만들게 됐었던 거야. 근데 이걸 만들고 나서 일본 애들이 당시에 중국과 미스의 협정을 맺게 되면서 중국 군벌들이 미스야 협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독립군들을 탄압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 이 미스야 협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로 다시 통합하는 삼부 통합운동이 일어나게 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됐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20년대 국외 독립운동 끝. 아이고 힘들어. 뭐 빼먹은 거 있나? 빼먹은 거 같냐? 슉.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의열 활동으로 넘어갈 거야. 의열. 자, 의열 활동은 이제 개인이 폭탄으로 던져서 투쟁한다라고 해서 나왔었던 게 의열인데, 대표적인 의열 단체가 이제 두 개가 있었어. 첫 번째로 의열단이 있었는데, 이 의열단 같은 경우 만든 사람이 있지. 김원봉이 만들었어. 김원봉과 윤세주가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었고, 이들이 만들었던 곳이 어디였었냐면은 만주 지린성에서 요거를 만들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이 만주 지린성에서 만들고 나서 훗날에 이들은 이제 이주를 하게 됐었지. 맞지? 아니, 이 내용이 맞냐? 이걸 물어본 거 아니야. 그치? 맞지? 이거 다음에. 그래서 만주 지린성을 한 다음에 이들은 이제 베이징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베이징 지역으로 이동을 했어. 그래서 이 의열단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의열단 활동을 했었던 분들 다 외워줘야 돼. 알겠지? 일단 첫 번째로 김익상이라는 분이 계셔요. 1921년도에 김익상이라는 분은 조선 총독부에다가 폭탄을 던지셨고, 그리고 23년도에는 김상옥이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져서 항전하다가 돌아가셨고, 이제 24년도에는 김지섭이라는 분이 이제 일본에 있었던 일본에서 이제 폭탄을 던졌었어. 이랬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어. 그럼에도 어떻게 보면 이게 실패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중간에 이제 김원봉이 23년도에 신채호 선생을 찾아가고 조선혁명 선언서를 작성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요때 의열단의 투쟁 집진서였었던 조선혁명 선언이 나오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이거를 썼던 분이 누구라고? 라고 하면은 신채호 선생이었던 거지. 그래서 요거 바탕으로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원봉이 생각하기에는 혼자서 이렇게 하는 거는 한계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의열단 후기에는 이 국민당 정부가 운영을 하고 있었던 황푸군관학교를 입교를 하게 돼. 그래서 이 황푸군관학교에서 단체 전투를 배우고 왔었던 김원봉이 32년도에 의열단에서 운영했었던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설립을 할 수 있게 됐었던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요거 말고도 이제 한인애국단이라고 있어. 임시정부가 침체를 하게 됐었고, 그리고 만주 지역에서 만보선 사건을 계기로 해서 중국 내 반일 감정이 심해지게 되니까 김구 선생이 1931년도에 한인애국단을 이제 조직을 하시게 됐었던 거야. 그리고 나서 32년도에 이봉창이 도쿄에서 일왕을 암살을 했었고, 그리고 32년도에 윤봉길 의사가 이제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이제
일본인 고관들을 이제 도시락 폭탄으로 다 학살을 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이거에 감명을 받았었던 국민당 정부의 장제스가 와 이거 멋있다 해서 너희 대단하다 해서 장제스랑 이일 이후에 연대를 하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봤었다라는 게 한인애국단의 대표적인 활동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력 양성론이야. 1920년도에 실력 양성론인데 일제가 사이토가 3.1운동 이후에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꿔주게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대한 규제가 풀려지게 돼. 근데 이 규제가 풀렸다라는데 어떻게 보면 좋지만 어떻게 보면 안 좋아. 왜냐면은 10년도에 만들어졌을 때 회사령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게 돼. 그러면서 회사령은 사라지게 됐지.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 기업들이 대거 들어오게 됐고 우리나라 국산품을 안 쓰게 된 형성으로 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국산품을 애용합시다 라는 취지에서 1920년도에 물산장려 운동이 나오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이 물산장려 운동을 주도했었던 사람이 조만식이라는 사람인데 이 조만식이 물산장려 기성회를 만들고 이거를 평양에서 실시를 하게 돼. 그리고 평양에서 실시됐었던 이 조선 물산장려 운동은 요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게 되는 쾌거를 이루게 됐었지. 그래서 요거에서 중요한 파트는 구호가 중요한데 일단 첫 번째로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내 살림 내 것으로 라는 구호가 있어. 그래서 이러한 물산장려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성에 있는 방직 공장이라든가 평양에 있는 메리아스 공장도 요거에 동참을 하게 되는 그런 걸 해줬었던 거야. 근데 이러한 물산장려 운동을 비판했었던 세력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들어왔었던 사상이었었던 사회주의인 거야. 사회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해. 이 물산장려 운동에서 결국에 이득을 보는 거는 이제 자본가 계층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득도 못 보는데 이건 결국 자본가들이 자기 스스로 배를 불리려는 행위다라고 했었던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물산장려 운동을 계속해서 지지하게 되고 국산품 애용해야 된다 하면서 요걸 참여를 해줬는데 이게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너무 많아지게 되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게 되니까 이 공급을 맞추려고 물산장려 운동에서 가격을 올려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실망감을 느꼈었던 사람들은 이 물산장려 운동에 참여를 안 하게 됐고 이 사람들이 물산장려 운동에 참여하지 않게 되니까 당시에 자본가였었던 공장주들은 조선 총독부랑 연대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 사회주의자들은 내 말이 맞다 하면서 이거를 더 비판을 했었던 형국이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3년도에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나오게 돼. 1922년도에 사이토가 제2차 조선 교육령을 내리게 되면서 조선인들도 보통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조선인들도 대학교 다닐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실상은 그러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23년도에 이상제를 중심으로 한 조선교육회에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주도하게 됐고 그러면서 만든 게 밀립대학 기성회라는 거를 만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밀립대학 기성회에서는 조선 사람들이 대학교에 와서 공부할 수 있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에서도 구호가 나오게 돼. 그게 바로 1천만 국민이 1원씩이라는 구호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하면 우리가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이때 홍수라든가 기근이 들게 됐었고 그러면서 모금액이 실적이 저조했었고 그리고 일본이 방해하고자 24년도에 지금의 서울대학교인 경성제국대학을 설립을 해버리게 됐었던 거야. 그러니 이러한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끝이 나게 됐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물산장려 운동과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실패하고 있었던 당시 민족주의자들은 이들 중에 일부는 이거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게 돼. 그러면서 차라리 이 일본한테 대항할 바에는 우리가 지금의 형편에서 타협해서 오히려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타협적 민족주의
민족주의자, 타민애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타민애들은 뭘 얘기하게 되면 자치론, 우리가 스스로 운영을 하게 됐고, 우리가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 참정권을 받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거를 주장했었던 게 대표적으로 이광수고, 이 이광수가 민족적 경륜에서 요거를 이야기를 하게 됐었던 거지. 하지만 요거는 당시에 친일 세력을 도우려고 했었던 세력들의 자신의 생각을 옹호하기 위한 주장일 뿐이다 라는 게 이제 평가야. 됐지.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립대학 설립을 주도했었던 이상조 선생은 나는 그런 거 보지 못한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독립운동을 해야 되고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비타협적 민족주의를 더욱더 주장을 하고 계셨었어. 자, 그러던 와중에 이제 국내와 국외에서 무슨 운동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민족유일당 운동이라는 게 벌어지게 돼. 민족을 하나로 합쳐라 라는 게 민족유일당 운동인데, 이게 나오게 된 계기가 당시에 22년도에 코민테른에서 사회주의 세력의 회의 체제였었던 코민테른에서 이렇게 민족주의랑 연대하라 라고 나오는 거야.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회주의를 퍼뜨리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으니까 차라리 민족주의 세력에 들어가서 이들한테 사회주의를 전파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지.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국내에서도 그러면은 지금 여러 가지 사회주의 정당이 있는데 이걸 하나로 합쳐라 라고 얘기했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합쳐졌던 게 25년도에 조선 공산당이 나오게 됐었어. 국외 같은 경우는 당시에 제1차 국공합작에서 중국에서 국민당 정부와 공산당 정부가 하나로 합쳐지게 됐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민족유일당 독립촉성회라는 게 등장을 하게 돼. 길어서 그냥 독립촉성회라고만 적을게. 요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됐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삼부통합운동이 벌어지게 돼. 삼부통합운동 뭐야, 이거 미스터협정 대항하게 돼. 그것도 맞고, 여기서 민족유일당 운동의 하나의 일환 중 하나로 같이 영향을 받았었던 게 맞아. 그래서 삼부통합 운동인데 3부에 뭐가 있다고 했어? 참미부, 정의부, 신민부 있었다라고 했지.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정의부가 사회주의 정당이었었던 거야. 그래서 참정신이 다 합쳐지게 되면서 삼부통합 운동이 벌어지게 됐었던 거지.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코미테 민족주의를 연대해라, 이 사람들은 다 뭐야? 사회주의자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비타협적 민족주의랑 조선 공산당, 즉 사회주의 세력들은 이 타협적 민족주의자들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우리가 연대를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나온 게 60만세 운동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은 이제 60만세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자, 26년도에 순종께서 돌아가시게 돼요. 우리나라 마지막 황제였었던 순종께서 돌아가시게 되니까 이걸 계기로 우리도 만세운동 주도해볼까? 라고 해서 나온 게 60만세 운동이야. 그래서 이 60만세 운동을 주도했었던 세력은 일단 좌익 계열에서는 조선 공산당이 요걸 주도를 하게 됐었고, 민족주의 계열, 우익 계열에서는 당시에 천도교 세력이 요거를 주도를 하게 됐었던 거야. 그리고 플러스적으로 이때 물로켓 발사되었었던 조선학생과학연구회라는 게 있어. 이 과학연구회들이 간부진을 이뤄서 60만세 운동을 주도를 하게 됐었던 거야. 근데 일본 입장에서도 고종이 인산이를 기점으로 해서 일어났었던 게 3.1 운동이다 보니까 이들도 이거를 대비하고서 전국에다가 쫙 하고 이제 경찰 인원을 배치를 해놓은 거야. 그리고 나서 이거 뭐야. 그러다 보니까 이때 조선공산당과 천도교의 간부를 체포가 되게 됐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들이 조선학생과학연구회 물로켓 발사대 여기 있는 학생들 간부진을 생각을 안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간부진들의 활약으로 60만세 운동이 실시가 될 수 있게 됐었어. 그래서 이렇게 실시됐었던 60만세 운동에서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평양, 원산, 인천, 경기 지역에서만 확산이 된 거야. 즉
이거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는 게 특징 중 하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60만세 운동의 경문을 읽어보면은 동양측식 주식회사를 철폐해라 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총파업 얘기 나오고, 그리고 노동자와 소작민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올 거야. 왜냐면 20년대에서는 소작쟁이라든가 노동쟁이 운동이 너무 많이 일어났었어. 그러면은 이걸 왜 알려주냐면은 3.1운동에 있었던 경문이라든가 사람들의 외침이랑 60만세 운동에서 망세 운동 경문이라는 외침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거를 구분하는 가장 큰 결정적인 거는 이제 총파업 아니면 소작 노동쟁이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면은 이거를 구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이 60만세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은 되지 않았지만 민중투쟁의 구체적 지침을 제시를 하게 돼. 됐지? 자, 그러면 어떻게 제시를 됐냐? 요거 바탕으로 당시에 조선민흥회라는 게 나오게 돼. 이 조선민흥회는 좌우 합작단체야. 좌우 합작단체인데, 이 조선민흥회가 왜 나왔냐면은, 당시에 우익의 서울청년회라는 게 있어. 이 서울청년회가 뭐냐면은, 자, 조금 좌파들 사회주의 계열 중에서 힘이 세거나 유명한 사회주의 정당들이 하나로 합친 게 조선공산당이야. 그러면은 이 사회주의 정당 내부에서 쩌리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 쩌리들끼리 같이 모여갖고 만든 사회주의 단체가 서울청년회였던 거야. 그리고 나서 우익 계열의 조선물산 장려회들이 만들었었던 게 같이 해서 만들었을 게 조선민흥회였었던 거야. 그리고 나서 사회주의 세력들이 이 조선민흥회와 함께 이제 선언했었던 게 정우회라는 선언이었었던 거지. 그래서 이 정우회 선언을 바탕으로 나왔었던 게 바로 27년에 신간회라는 단체가 나오게 됐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간회만 하면 끝나. 자, 27년도에 신간회가 등장을 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등장했었던 신간회 같은 경우는 힘들어 씨. 자, 일단 좌우합작단체야. 좌우합작단체이자 합법적 민족단체가 바로 신간회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었던 신간회는 어떤 느낌이냐? 일단 회장으로는 이상재 선생이 오게 돼. 그래서 이상재 선생이 오게 되면서 이걸 이끌게 됐고, 그리고 신간회에서 강령을 발표하게 되는데, 요 강령 내용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강령 내용의 대표적인 게 뭘 배척하라 라고 나오냐면은 기회주의를 일체 배척하라 라는 내용이 나올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신간회야. 여기서 말하는 기회주의란 누구냐? 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요놈 애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간회가 운영이 됐고, 그리고 전국에 지부를 설치하게 됐고, 야학이라든가 교습 강습소를 운영을 하게 됐었어. 그러면서 신간회가 전국 최대 규모로 확산이 되게 됐었고, 그리고 이들은 진상조사단이라든가 아니면 파업운동을 지원을 해줬었어. 대표적으로 지원해줬었던 게 29년도에 원산 총파업을 이들은 지원을 해주게 됐었고, 그리고 같은 해 일어났었던 29년도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도 지원을 해주게 돼. 그러면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 광주 지부에 있었던 신간회 지부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쩌다 일어나게 됐냐면은 당시에 광주 지역에 있었던 학생들이 이제 나주 지역에서 있었던 학생들이 광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학교 기차에 타고 있었어. 그런데 일본인 학생 한 명이 조선인 여성 한 명을 머리끈에 잡아서 희롱을 한 거야. 그걸 보고 있었던 사촌 동생이 니 왜 우리 누나 건드려서 서로 싸우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기차 안에 싸웠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경찰서에 끌려갈 거야. 그랬는데 당시에 일본인 순사가 일본인만 편애하고 풀어주게 된 거야. 이에 화나서 일어났었던 게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광주 지역에서 실시해서 이제 휴기령에 대해서 휴기령 철폐하고 우리 학습권을 보장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광주에서 시작해서 전국에 있는 읍면까지도
싹 다 확산이 됐었던 게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야. 그래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60만세 운동과는 달리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기 때문에 3.1운동 이후에 최대의 민족운동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됐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31년도에 신간회가 해소를 하게 돼요. 이제 사회주의 코미테를 해서 민족주의랑 연대를 그만해 라고 해서 이를 핑계로 사회주의 연대가 자 우리가 지금 가는 길 방향이 달라, 그리고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진상조사 파견했는데 이걸 우리 집행부 다 끌려갔잖아. 근데 우리 새롭게 온 집행부 애들이 갑자기 타협주의자가 됐어요. 그러니 나는 이거 못 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 사회주의랑 민족주의자들이 결국에는 서로의 가는 방향이 다르다고 해서 민족주의자는 계속 사회주의 설득했거든. 그러면 설득을 못하게 되면서 갈 길이 달라서 해소가 되게 됐었다. 31년도에 라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B파트 끝.